네, 지난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첫 걸음이었죠. 이산가족 상봉 행사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간 교류에서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8년 만에 평양에서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남북 민간 교류의 현황들 짚어보고요. 또 이산 상봉까지 마친 북한의 다음 행보는 과연 무엇일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원의 전현준 원장 나오셨고요. 또 송영선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선 전 박사님, 민간 교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선 평양에서 열립니다. 8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세 번째로 이번에 평양에서 열리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 대회입니다. 말 그대로. 네. 예, 그래서 노동자들이 만나가지고 축구 대회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99년에 평양에서 처음 있었고, 네. 그다음에 2007년에 창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평양에서 또 세 번째 있게 되는 건데요. 그 시발을 따지게 되면은 1990년에 사실은 경평 축구가 한 차례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남북한 체육인들이 모여가지고 노동자 축구 대회를 열자고 합의를 했었는데 쭉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99년에 열린 거죠. 그러니까 90년에 합의를 했었는데 9년 만에 처음 열리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노동자 통일 축구 대회는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것인데 우리의 양대 노총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참여를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이제 직총이 직업총동맹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몇 명 정도 이번에 방북을 했습니까? 이번에 160여 명이 갔죠. 그래서 양대 노총에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수행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한 번에 선수만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5.24 조치 이후로 가장 많은 대규모의 방북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의 민간 교류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8.25 합의의 여섯 번째 항이 사실 다방면에서의 민간교류 협력을 추진하자 그렇죠. 그렇게 예.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대회는 사실은 지난 5월 1일 날 5.1제를 기념해서 하는 걸로 원래 좀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허락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 남북한 진보적인 노동자들이 만나가지고 정치적인 구호나 외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이 순수하게 축구대회만 하고 오는 걸로 그렇게 아마 그 보고서를 냈던 것 같아요. 네. 양대 노총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색이 없는 것이고 또 8.25 합의를 이행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정부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항상 그렇습니다. 북한이 항상 뭐 전술 차원에서는 어떻든 만나자고 자꾸 이렇게 그동안에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을 했었는데 네. 박근혜 정부가 이걸 허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또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우리 정부도 민간 교류 협력은 좀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중에 이제 우리 정부가 지난 5월에는 허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사실 평양가는 양대 노총 대표단들 160명이거든요. 이게 중국을 통해서 간 게 아니라 바로 전 세계를 뛰어가지고 직항로로 평양까지 가게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우리 정부에서는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왜 적극적으로 지원하느냐 하면 8.15 판문점 회담에서 우리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면의 민간 교류를 해서 예. 크게 활성화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 일탄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타이밍이 아까 우리 전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4월 19일 날 효창공원에서 축구대회를 하고 난데 5월 초에 제안을 했거든요. 했는데 정부에서는 물론 제안할 때 이제 뭐 북측에는 직총 대표, 이쪽에 양대 노총의 대표가 하니까 아까 박사님 지적한 것처럼 좀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타이밍상이고 네. 이번에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지금 가장 목을 걸고 있는 게 노동자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치로 이걸 한번 정치적인 사실은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노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지지해 주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럼 왜 직항의를 날리느냐. 예우를 해주는 제스처도 필요하지만 162명이 일일이 베이징 가서 내리고 타고 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얘기하겠지만 뭐 정의사제구현당 같은 게 12명밖에 아니니까 네. 비행기를 일일이 개인이 그분들은 베이징 경유에서 네네 가서도 관계없지만 162명이 덩치 좋은 162명이 가면서 비행장에서 뭐 시끄러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타이밍상이라든가 허락한 이유라든가 또 전세기를 한 거 또 예우를 해줌으로써 국내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또 모양새도 북쪽에도 우리가 그렇군요. 예우를 해주는 예. 모습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차원적인 고려를 한 결과라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봅니다. 소지를 좀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네네 그게 결단을 좀 한 내용 같습니다. 잠깐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게 민간교류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통일축구대회 말고도 지금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종교 행사를 하러 평양으로 갑니다. 아까 12명, 그러니까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베이징 경유해서 이제 평양까지 가게 되는데 좀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양에서 이 종교 행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12명이 이렇게 평양까지 갔어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갔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재단이 간 것도 지금 한 7년 만에 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또 큰 틀에서 아까 송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고려가 있어서 이제 허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은 지금 다녀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 귀국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25일 날 평양에 있는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행사를 마치고 뭐 여러 천주교 관련 시설도 돌아보고 이제 돌아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정의구현 사재단은 남한에서 활동이 많았었죠 그동안에 특히 지금 한국 소위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87년에 네. 박정철 군이 이제 고문 치사 사건 때도 정의구현 사재단을 통해서 그 이제 메모가 밖으로 흘러나가서 민주화 운동이 기폭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정의구현 사재단은 천주교 내에서의 공식적인 기구는 아닙니다. 사적인 모임이고 신부님들이 뭐 한 4천 몇백 명 되는데 4,5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정의구현 사재단은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소수는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왜 자꾸 이제 남한의 종교인들을 끌어들이느냐. 그러니까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든가 불교도도 끌어들이고 그러는데 북한은 종교 자유가 이제 없다고 그러는데 헌법상으로는 있습니다. 헌법상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이제 못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식의 종교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북한의 종교인들은 대개 노동당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조선노동당의 종교 정책을 시행하는 이제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이 종교인들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가톨릭 계통이든 기독교 계통이든 네. 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북한에서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진보적인 종교인들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구현 사재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진보적이거든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해방신학적인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군요. 실천에 굉장히 무게를 두는 분들이고. 네. 그래서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생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북한 입장에서는 이분들하고 뭔가를 해서 얻을 게 있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것이고 또 대외적으로는 자기들도 종교 시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고 사찰이 있다. 네. 그런 것을 또 보여줌으로써 종교 탄압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국제인권위원회에서 나가서 자기들은 종교를 다 용인하고 있고 신자가 있고 가정교회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정의구현 사재단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네. 일단 막상 북한 가면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빨갱이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북한에 있는 공산당들을 설득시키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논란도 벌이고 입싸움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을 통해서 오히려 북한이 변화시키는 하나의 동인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고 네. 예를 들자면 1989년이죠. 임수경 지금 국회의원입니다만은 이분이 그때 미립국
북을 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전대협 대표로 갔을 때 이제 그 사람을 데리러 간 사람이 문규현 신부였어요. 당시에 네. 그 판문점을 통해서 돌아왔습니다만은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임수경 씨도 카톨릭 신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이 가서 북한 젊은이들 마음을 완전히 휘저어놓고 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빨갱이 치고 받기도 합니다만은 북한의 젊은이들의 그 행태라든가 이 옷차림이라든가 말하는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로 통해서 북한 젊은이들이 완전히 뿅 갔습니다. 예. 그런 정도는 이제 영향력을 많이 미쳤는데 행사하고 왔군요. 이 정의구현 사재단 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기들이 가서 네. 북한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라든가 신앙의 자유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네. 토론도 하고 부딪히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한 어제 했을 걸로 겁니다. 알고 어제. 있습니다. 예. 예. 그 이분들이 지금 정부에 좀 다소 좀 비판적인 단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는 그만큼 민간 교류 작정하고 좀 확대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헌법상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이 조국 해방과 통일 전선론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1970년에 종교 신앙을 인정해 줍니다. 예, 그리고 83년에는 사실은 그게 성서도 만들어요. 그리고 88년에는 개신교 교회라든가 천주교 성당을 평양에 다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주교 협회 조선 카톨릭 협회로 99년에 이름을 변경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아주 한정된 지역이지만 허락을 하는데 예. 그 비하인드 뒤에 있는 목적이 뭐냐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이걸 허락을 예.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우리 쪽에서는 이제 뭐 정의 이 구현 사재단의 경우는 뭐 구태여 색깔론이나 성향으로 본다 하면 굉장히 좀 반정부적이고 그렇죠. 좀 예. 비판적이고 하지만 엄청난 큰 수가 아니고 더더구나 우리가 8.15의 정신에 의해 가지고 허락을 한다 했는데 왜 체육은 허락하면서 문화나 종교는 허락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도리어 반격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끄트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안 만들기 위해서 보내주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그리고 아까 뭐 전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 게 북쪽을 간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쪽하고의 루트를 제일 이때까지 많이 터놓은 그런 사재단 중에 한 쪽이니까 정부에서 반대하면은 조금 더 시끄러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에 대한 이야기들 쭉 나누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그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는 걸로 저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왜 지난번에 홍수 피해가 굉장히 좀 심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국제사회는 요청을 했어요.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이제 우리한테는 아무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어떤 자존심의 문제였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로 좀 돌아가 보면은 네.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5만 톤 정도의 이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대남 정책이라 할까요? 대남 전략은 남한으로부터 그렇게 소소하게 무슨 영유아 지원이라든가 취약계층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받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대규모로 통 크게 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지원을 해주면은 뭐 $10,000를 지원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시멘트 몇 표를 준다든가 그런 정도로 만약에 남한이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그게 좀 맥팔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인 어떤 그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 지원을 받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협을 다시 재개하는 문제,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 같은 것이겠죠. 네. 그다음에 북한에 어떤 그 개발구가 많이 지금 있어요. 한 13개 정도 개발구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하나를 맡아서 남한 정부에서 크게 좀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중국의 신천을 맡아가지고 개발을 시켜줬거든요. 싱가포르 자본이. 그러듯이 좀 통 크게 해달라는 그런 생각이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아시다시피 2014년 3월 28일 날 이제 드레스덴 선언을 네. 독일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복합 농촌 단지를 조성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농업이라든가 축산, 산림을 합쳐서 복합 영농 단지를 이제 지원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정도 아주 통 크게 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 소소한
그 지원 요청은 안 하지 않는가. 물론 자존심도 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어떤 전략이 저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소소한 이제 먹을거리나 뭐 인도적인 차원보다는 큰 프로젝트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로 나만이 기본적인 좀, 먹을 예. 것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기들은. 이제 예. 굶어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이 대범하게 내놓고 있는 그런 개발구에 대한 그런 대규모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생각을 듭니다. 할 수도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화제를 조금 돌려볼 텐데요. 하반기 정상들의 만남이 참 많습니다. 한중 그리고 뭐 한일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 해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이렇게 예정들이 다 돼 있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행보를 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상들이 만나서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논의가 될 걸로 보십니까? 결국 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로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그런데 그 수준이라는 게 결국 지난 10월 16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것처럼 이제 CVD 다시 말하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하는 수준까지 가면은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재밌는 것은 네. 중국의 북한의 핵에 대한 태도가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고 왜냐하면 2002년에서 2012년 시진핑이 나오기 전에 후진타오 시대까지만 네. 해도 처음에는 북한 핵이라는 게 얼마나 큰 위협이 중국 경제나 동북아 안보에 위협이 될지 몰라고 긴가민가 하면서 적당하게 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2006년, 2009년, 2013년 계속 핵실험을 하면서 이것이 중국 경제 발전에도 위협이 되고 동북아 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미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기들에게 하나의 압력 수단을 쓰고 한중 관계도 지금 엄청나게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중국이 진짜 이제는 본심으로 북한 핵 문제가 제발 그깟 문제 만들지 마라. 니한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안보 미국으로부터 오는 압력 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발 한반도 비핵화를 확실히 지켜라. 또한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일본이 그걸 명분으로 삼아가 지금 바로 군국주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당장 핵 만든다는 얘기는 안 해도 MD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정말 중국을 입장을 곤란하게 할 테니까 제대로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유인산을 통해 보내준 친서회처럼 경제적인 지원할 테니까 제발 핵 문제는 일으키지 마라. 이러다가 보면은 네. 결국 골자로 나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수준이고 수준은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수준 정도로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더 이상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건 하지 말라는 요구. 근데 이제 그 의원님 말씀은 북핵 문제가 중국 본인들에게도 피해가 온다 이런 말씀이신 그걸 이제 피부로 건데, 느끼죠. 왜냐하면 네. 예. 그 북한의 중국의 그 네.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 많습니다. 그 속내가 진정성 뭘까요? 문제는 피해가 오지만 중국이 끝까지 이걸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죠. 그거는 네.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북한 핵도 없어져야 되지만 한반도에 현존하지는 않지만 한반도 위기 시에 미국이 확장할 수 있는 핵우산이나 네. 전략적인 핵이나 이런 것들을 항모를 타고 들어오나 이런 것, 그다음 주한미군이 활용하는 사드라든가 핵 억제 시스템 이런 걸 다 반대한다는 걸 뭉뚱그려서 중국은 끝까지 한반도 비핵화라는 선에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예. 네. 중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예. 의미, 한반도 다르죠. 비핵화다. 다르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창건 이제 70주년 기념일도 끝났고 이산상봉까지 순조롭게 일단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북중 관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류인산이 방북하면서 북중 관계가 다시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어떻습니까? 연내에 좀 깜짝 김정은의 방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전망이 자신이 연내는 없는데 힘들까요? 예. 네, 연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정지 작업을 할 게 한 너무 번도 안 많습니다. 갔어요. 근데 예.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려면 의제가 이제 사전에 조율이 되고 정해져야 되는데 역시 또 가장 큰 걸림돌이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핵 문제죠. 북핵 문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되고 그래서 뭐 공동성명이 나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선 그런 문제부터 쉽게 조율되기가 어려울 거란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뭐 굳이 예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내년 초쯤에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김정은이가 중국을 먼저 가느냐 네. 아니면 시진핑이 북한을 볼 먼저 것이냐. 가느냐 하는 그 문제 또 있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봤을 때 장쩌민 같은 경우도 1990년에 먼저
당 총서기가 된 다음에 먼저 북한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전 절차, 프로토콜 하는 여러 가지를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송 의원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북중 관계가 네. 물론 이제 전통적인 혈맹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네. 최근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칼날의 직접적이진 양면이죠. 않더라도. 칼날의 그렇습니까? 양면이죠. 예. 왜냐하면은 이게 한편으로 북중이 많이 가까워지면은 중국의 본심이 우리의 한국이 중심이 되는 평화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느냐 안 하느냐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까워진다는 것은 네. 우리 평화 통일의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중 관계가 가까워지면 북한이 허튼 짓을 못하도록 제어를 하니까 핵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것과 위협을 쓸 가능성은 낮아지죠. 예, 네. 양날의 검이다. 예, 양날의 이렇게 검이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제 있는데요.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송영선 전 의원과 전현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